제가 그러니까 사회를 보고 모더레이터 역할을 하니까 저부터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두 개만 더 하겠는데, 지금까지 이 우주의 시작,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팽창을 하다가 어디까지 가고 끝은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사람들 좀 할 것 같은데,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마 많은 학생들이 블랙홀, 웜홀 무지하게 관심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블랙홀에 관한 얘기. 사실 전문가신데. 이게 우주가 이제 나중에 발전을 하면서 블랙홀이 또 하는 역할이 있을 거고 그럴 텐데, 그런 거에 갖다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주의 기원과 이제 우주의 미래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주가 막 시작되었을 때 그 조건들이 이미 우주의 미래를 결정했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은 아닌데요. 우주 내에는 결국 이제 두 가지 힘, 우주를 팽창시키는 압력과 그 압력을 반대로 작용하는 중력 두 개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력은 결국은 우주 전체 내에 있는 은하의 개수가 이제 1000억 개 정도 되니까 그 1000억 개나 되는 은하들이 작용하는 중력이 우주 팽창을 이제 점점 느리게 할 것이고, 반면에 우주의 시작하는 시점에 주어졌던 그 압력이 우주 팽창을 이제 우주를 이제 밀어낼 텐데요. 이미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미 지금 압력이 중력에 비해서 굉장히 우세하게 게임이 끝나서, 제가 오늘 설명은 못 드렸지만 현재 우주는 팽창이 점점 느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속 팽창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미 중력은 압력을 이길 수가 없고, 압력에 의해서 우주 팽창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 우주는 계속 팽창해서 점점 커지고, 그러다 보면 모든 것들이 아주 차갑게 식어가고, 별들이 만들어질 수도 없고 은하들이 만들어질 수도 없는, 그래서 아주 차갑게 식어가는 그런 좀 처절한 그런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블랙홀의 경우는 오늘이 우주의 기원 내용이어서 제가 이제 블랙홀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요. 다음번에 카오스 재단에서 혹시 블랙홀 얘기를 하면 제가 한번 더 와서 오면 영광이겠습니다.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보셨던 은하들의 중심 부분에 소위 거대 블랙홀이라고 하는 태양 질량의 100만 배 이상 되는 굉장히 질량이 큰 블랙홀들이 이제 하나씩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난 15년간의 정설로 자리 잡은 이야기인데요. 그 블랙홀들이 내는 에너지가 막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블랙홀은 에너지를 안 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건 지평선 안에 물질들이 빨려 들어가기 전, 바로 그 직전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에너지가 워낙 커서 은하 전체의 진화 과정을 바꿀 만큼 막대한 에너지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블랙홀이 아마도 우주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고, 우주의 주인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 선생님 한두 가지만 해주시죠. 제가 사실 생물학자라서 이런 질문을 하는 줄 알았는데, 대물리학자이신 오세 선생님이 제 넘버원 질문을 그대로 하셨어요. 시작했으면 끝이 있을 텐데 이 얘기. 그래서 제가 좀 현실적인 저희의 삶에 직결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별이 생성되고 소멸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별은 소멸될 텐데, 혹시 천문학자들은 지금 언제쯤에 이 지구 별이 소멸될지 측정을 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있는지가 저의 현실적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생로병사에 관한. 네, 별은 질량에 따라 수명이 결정됩니다. 별에서 가장 중요한 물리량은 질량입니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더 빨리 죽죠. 질량이 작은 별들이 더 오래 삽니다. 그 이유는 질량이 큰 별이 재료가 많긴 하지만 핵융합 반응에 사용되는 효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빨리 태워서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태양 같은 경우에는 태양 질량에 해당하는 별들은 대략 100억 년 정도 수명이 됩니다. 그래서 100억 년 동안 수소를 태우면서 힐륨으로 바뀌면서 빛을 내니까 별의 수명이 유지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태양은 태양계와 더불어 약 46억 년 정도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태양의 나이가 한 50억 년 정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년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앞으로 50억 년 정도를 더 살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오래 제 후손의 살 문제네요. 예. 네네. 네. 사실 제가 생물학자니까 생명과학자라서 자꾸 이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중간에 되게 재밌는 퀴즈를 3개인가 4개인가 내주셨는데 다행히 제가 다 맞췄어요. 되게 떨면서 그랬는데 세 번째 질문이었나? 그게 이제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은하도 똑같이 팽창한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얼굴도 커지고 저분의 얼굴도 커질 거니까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에 그때까지는 다 동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그 법칙이 생명도 지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후반에 가면 암흑 물질, 그다음에 뭐 다크 에너지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생명체에서는 다크 에너지나 다크 매터는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면 똑같은 법칙이, 그러니까 우주를 지배하는 똑같은 물질의 법칙이 생명에도 적용될 것인가? 그러니까 돌아가서 그 퀴즈, 세 번째 퀴즈에 똑같이 생명체도 똑같이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뭐 과학의 어떤 출발점은 우주의 시공간 전체에서 동일한 물리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우주 밖에 뭐 또 다른 우주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다중 우주에 다른 우주에는 물론 이제 다른 물리 법칙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그 인지 밖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관측 가능한 우리 우주 내에서는 동일한 물리 법칙이 성립할 것이라고 보고, 화학이나 생물학의 경우에도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이 이제 물리 법칙일 테고 그 위로 이제 다양한 뭐 생화학적인 현상이라든지 생물학적인 현상들이 있을 테니까 그게 이제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다크 에너지나 그 다크 매터, 그 암흑 물질의 경우에는 이제 물리학 수준에서도 암흑 물질이 과연 어떤 물질이냐, 뭐 뉴트리노냐, 뉴트랄리노냐, 뭐 이제 다양한 논의들이 있고 아직까지 그 암흑 물질의 정체를 아직까지도 우리가 규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암흑 물질의 그 정체를 규명하게 되면 아마 그 시점에서 그 우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그 생명 현상도 암흑 물질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도 없을 정도로 암흑 물질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유일하게 암흑 물질이 그 중력을 낸다. 그래서 우주 전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그 질문은 좀 지금 현재로서는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또 굉장히 모르는 게 많네요, 사실. 우리 김성근 선생님. 네,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그 우종학 교수님 강연을 듣고 난 다음에 느낀 소감이 이렇게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같은 별에 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반갑고요. 계신 분들 굉장히 반갑습니다. 마치 이게 어디 멀리 가서 한국 사람을 유럽에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 살고 있더라, 뭐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별 주소와 같은 별에 산다는 게 굉장히 참 저는 새로운 감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이현숙 교수님이 3개 다 맞추셨다는데 저는 3개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틀린 이유가 이 교수님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가졌던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어쩌면 중간에 우 교수님 강연을 통해서 조금 언급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었는데, 아까 처음 얘기하실 때 멀리 볼수록 과거의 모습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먼 곳은 우리 관심사가 좀 떨어지는 곳이어서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비교적 가까운, 우주 스케일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을 보더라도 혹시 빛이 직선으로 오지 않으면 저 어디를 경유해서 온다든지 휘어져서 이렇게 온다 그러면 자기가 직선으로 온 거리보다는 더 과거의 모습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까 중력 렌즈하고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미지를 보니까는 은하가 전부 다 회오리 모양인데, 그 회오리라는 게 이렇게 매질이 있어야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오리가 되는데, 우주 공간은 텅 빈 공간인데, 그래서 이제 그 망원경 입장에서 보면 빛을 보는 거니까 빛을 산란시키는 이런 그 기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회오리를 아마 유발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오리 방향이 일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한 방향을 봤을 때 두 개의 은하가 회오리가 같은 방향인지, 또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사소하지만 궁금합니다. 네, 그 첫 번째 하신 질문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빛은 이제 직진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빛의 입장에서는 빛은 직진을 하는데 빛이 달리는 시공간이
중력에 의해서 휘어 있으면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 빛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입장에서 보면 빛은 직진을 하는 거지만 관측자 입장에서는 이제 블랙홀 근처에 빛이 지나간다 그러면 블랙홀의 중력장에 의해서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빛이 이제 휘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중력 렌즈 현상도 동일하게 그 질량이 굉장히 큰 은하단 근처를 지나가는 빛은 빛의 입장에서는 직진을 하는 것이지만 중력에 의해서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가령 우리가 이제 그 과거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걸 좀 풀어서 다른 데 좀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가 사는 그 공간이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서는 이제 평평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 평행선을 그릴 수 있고 이제 빛이 이제 직진을 하는 것일 텐데요. 만약에 그 토로스처럼 아까 보여드린 그 토로스처럼 우주의 공간이 유한하다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면 여전히 평평하지만 우리가 그 토로스의 표면에서는 평행선을 두 방향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과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지점을 출발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무한히 펼쳐진 종이처럼 무한하지 않고 토로스의 표면처럼 그런 기하학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이에서 오는 빛과 또 전혀 다른 방향에서 오는 빛이 이제 동시에 관측이 될 수 있고 이것이 그 우주 배경 복사 안에 어떤 흔적을 사실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랑크 유성 같은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래서 자세하게 분석하면 그런 그 다양한 그 희미한 흔적들을 통해서 우주가 무한히 큰 종이와 같은 형태인지 아니면 토로스의 표면처럼 이렇게 더 멀리 있는 그 빛이 가까이 있는 빛과 동시에 올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회오리는 우리가 그 우주 안에서 그 회전하는 현상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별들이 회전을 하죠. 태양도 회전을 하고 지구도 자전을 하고 또 지구는 또 공전도 하고 은하들도 회전을 하고 그래서 우주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스케일에서 이제 회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회전 운동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 그 어떤 역학적인 이유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물질들이 뭉쳐지면서 한 방향으로 이제 도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하들을 보면 이제 나선 은하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나선이 도는 방향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한 반반 정도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들이 한 반반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은하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도나요, 그러면? 그렇죠. 예. 네. 한 은하 내에서도 사실은 별들은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가스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그런 경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은하가 하나의 그 독립된 은하가 아니라 다른 은하와 병합되면서 다른 은하에서 들어온 가스가 원래 있던 별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도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런 질문은 굉장히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뭐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으면 틀림없이 거기에 어딘가는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네, 일단 뭐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일단 우리가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7, 8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태양계 밖에 다른 별들이 태양처럼 이런 행성들을 거리고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빛을 내기 때문에 태양계 내에 가까이 있는 행성들은 보기가 쉽지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별이 거느리고 있을 만한 행성들은 직접 관측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면서 다른 별들도 이제 태양에서 가까이 있는 별들도 행성들을 이제 한두 개씩 갖고 있다라는 것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지금 2015년 현재 외부의 별들이 행성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 발견된 게 1000개가 넘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근처만 탐구를 했지만 아마도 우리 은하 내에 있는 1000억 개나 되는 별의 상당히 많은 수가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는 외계의 행성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수많은 별들 중에는 지구하고 비슷한 조건을 가진 행성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물이 존재하고
어떤 생명체가 살 만한 조건을 가진 행성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확률이 높은데 아직까지 그 지구형 행성들은 이제 거의 발견하지 못한 셈이고 지금 현재 그 숙제는 지구하고 비슷한 조건을 가진 행성을 찾는 게 지금 그 외계 행성계 연구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1000억 개나 되는 그 별들이 존재하는 우리 은하 내에 지구처럼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 문제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맞고 우리가 그 아직 그 외계 생명체의 증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다 그래서 외계 생명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한 가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것은 만약에 이 1000억 개나 되는 별들 중에 지구처럼 생명체를 가진 행성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최소한 우리 은하 내에 하나는 있는 것이죠. 지구는 하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은하가 우주에는 또 1000억 개가 있으니까 다른 외부 은하의 경우에도 하나쯤은 있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이제 확률 계산을 거의 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냥 추정에 불과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외계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크다. 그러나 나사에서 지난 40, 50년 뒤졌는데 아직도 태양계 내에서 생명체를 발견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그 반반의 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그 실시간 양모양 강의 시스템으로 이 한민고등학교하고 하나고등학교가 보고 있는데 사실 하나고등학교는 약간 좀 시스템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한민고등학교 같은데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이 양모양 강의 시스템 정말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기 위해서 거기 있는 학생 중에서 한두 명 질문을 받겠습니다. 한민고등학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민고등학교 2학년 박준영입니다. 네, 저는 교수님께 슬론 탐사, 네, 그걸 보면 거기 부채꼴 모양의 관측 불가능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왜 관측이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네, 뭐 그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지구가 우리 태양이 우리 은하 내의 그 평면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면 방향으로는 은하들이 굉장히 많고 별들이 굉장히 많고 먼지가 많아서 그 평면 방향으로는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평면 위쪽 우리가 그 원반 위쪽 아래쪽으로는 관측이 굉장히 쉽고 원반 방향으로는 먼지가 많기 때문에 이제 가시광이 소광되고 이제 가려지니까 관측이 이제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네, 여기 얘기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민고등학교 2학년 김성은입니다. 저희가 우주 대폭발 이론의 증거로 적색편이나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혹시 우주 대폭발 이론에 반대되는 증거는 없는지 그리고 우주 대폭발 이론에 또 다른 가설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질문하신 학생이 연구를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우주 팽창이 발견된 이후로 1960년대, 70년대에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는 빅뱅 우주론 말고 정상 우주론이라고 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유니버스라고 하는 그 정상 우주론이 경쟁하는 이론이었습니다. 정상 우주론을 만든 사람들은 그 프레드 호일과 같은 사람들인데요. 사실 이게 프레드 호일이 빅뱅 우주론을 비판하면서 아니 그 처음에 뭐 대폭발이 뻥 하고 빅뱅 하고 터졌다니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그때 붙여진 그 빅뱅 우주론을 비꼬았던 그 이름이 빅뱅 우주론의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 반대했던 이론은 그 뭐냐면 정상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팽창은 인정합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물질들이 창조된다,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그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상 우주론하고 빅뱅 우주론이 경쟁을 계속했는데 정상 우주론에서는 우주 배경 복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빅뱅 우주론에서는 이제 우주가 작았다가 팽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주 배경 복사 설명이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증거들을 쭉 보면 정상 우주론이 이제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이미 그 결론이 났고 그래서 정상 우주론이 이제 폐기가 되고 특히 1992년에 코비 위성이 올라가면서 빅뱅 우주론이 이제 확실하게 정설로 자리 잡게 됩니다. 정상 우주론 외에 어떤 다른 이론들이 있느냐라고 하면 뭐 가령 약간 그 전문과학자들은 아니지만 그 빛이 피곤해서
빛의 속도가 옛날엔 빨랐는데 이제 느려졌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론들도 있는데요. 그런 이론들은 소위 그 애드혹이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과학 이론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그 오류가 많은 이론들이고요. 그거 외에는 빅뱅 우주론을 상대할 만큼의 관측되는 다양한 현상들을 다양한 증거들을 설명해낼 수 있는 다른 이론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많은 분들 계시니까 여기 질문 좀 받고 혹시 또 시간이 남으면 그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뭐 아무 질문이니까 질문이 좋은데 질문하실 분. 저는 경수중학교 3학년 김도현입니다. 우주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주 팽창과 중력 두 가지 어떤 줄다리기로 결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중력이 그 우주 공간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만약에 우주 공간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그 중력 분포가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데 그러면은 우주 공간이 꾸깃꾸깃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을 질문하셨는데, 우주를 이제 그 아주 작은 스케일로 보면 가령 지구하고 화성, 지구 화성 사이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소행성 때는 이제 목성이 있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지구에는 굉장히 물질이 많고, 지구와 화성 사이에는 거의 빈 공간이고, 이렇게 보면은 중력 차이가 굉장히 큰데, 그러나 그 작은 스케일이 아니라 우주의 그 큰 스케일로 보면, 그러면 우주는 상당히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어떤 물체가 작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억 개의 별이 있으면 천억 개의 별이 서로 작용하는 모든 것이 합쳐진, 그래서 그 종합적인 효과가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주 공간이 그렇게 구깃구깃하지 않게 이렇게 평균적인 중력의 힘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중력과 압력의 싸움에서 이제 게임이 이미 끝나서 압력이 이기는 이유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잘 알겠지만 거리 역제곱의 법칙을 따르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중력은 그 거리의 제곱비로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우주 안에 들어있던 그 천억 개의 은하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왜? 우주가 팽창할수록 은하들 사이의 평균 거리가 멀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주의 초기에는 중력이 상당히 강했는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나이가 이제 반 정도 지나면 그 이후로는 중력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이제는 압력이 확실하게 득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38억 년 시점에서 압력과 중력의 싸움은 이미 이제 끝난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충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다. 이게 참 거시세계하고 미시세계의 그 스케일의 차이 이해가 좀 쉽지 않긴 할 것 같은데, 또 다른 질문. 예, 저 뒤에 학생 있고 그다음에 저 뒤에 그렇게 두 분 더 받겠습니다. 우리 또 송호 교수님 오셔서 저기 과학위원이기 때문에 특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사회학과의 송호 교수입니다. 저는 수학하고 과학이 워낙 문외한 일에서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때 수학, 과학을 너무 못해서. 지금 40년 만에 처음 강의를 듣는 거라서 참 재밌네요. 제가 앉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좀 엉뚱한 질문을. 제가 사실 여기 자문, 우리 오 교수님 권유로 여기 자문위원회에 합류를 했습니다. 공부 좀 더 해보려고 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조금 엉뚱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제 생물체에 대한 이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얼핏 이제 논리적으로 좀 추론을 해보면, 지구상에 물을 가지고 생존하는 그 존재만을 생물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유사한 존재를 찾는 그 실험은, 그 실험 자체가 지구적인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주 내에는 우리 같은 존재 말고, 그러니까 물 마시고 뭐 성장을 한다든가 또는 뭐 사고 능력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그 생물의 개념 말고 전혀 다른 의미의, 그걸 생물체라고 해야 될지 존재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조건이 전혀 다른 우주 안에서 그런 형태의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고 그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또 다른 결론이 생기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계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의 개념으로 투사를 해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그 자체가 아마 그 가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가. 얼핏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옆에 있는 학생이 이제 질문한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주가 냉랭하게 식을 거다 팽창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고 의문이 생겨요. 첫 번째로는 우주의 경계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 같은데, 추론이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리 추론한다 하더라도 우주 내에서 우주 외부를 볼 수 있을까? 또는 추론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능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부에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경계를 얘기하는 것은 외부에서 그 전체를 봐야 가능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이론으로 추측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충돌이 생기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계가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로 냉랭하게 식을 거냐, 아니면은 무한히 어디선가 에너지가 생성되거나 다른 데서 에너지를 받아서 똑같은 형태로 팽창할 거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건 뭐 일종의 이제 그 다른 가설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첫 번째 질문은 그 상당히 재미있는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외계인들을 다룬 그 SF 영화들을 이제 보면 그 과거부터 이제 주로 등장하는 외계인들이 탄소를 기반으로 한 우리 그 어떤 동물과 비슷한 뭐 인간과 비슷한 외계인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가, 최근에는 그 여러분 보셨겠지만 트랜스포머 이런 영화를 보면 탄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은 그 기계라고 하는 몸을 가진 이제 외계인들이 등장을 하죠.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변화라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우주에는 우리가 아는 그 물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하고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생명체 이외에 어떤 그 다른 원소를 기반으로 하는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도 이제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이제 전혀 없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과학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어떠한 생명체들을 찾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합리적인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아는 그 생명에 대한 모든 지식은 사실은 그 탄소를 기반으로 한 생명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인 이유에서 지구 밖에 우주에 있는 생명체도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가장 합리적인 가정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긴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그 반도체 같이 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런 그 컴퓨터 같은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뭐 또 다른 이제 기계의 몸을 가진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도 이제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놨을 때 어느 가능성을 우리가 선택해서 연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이제 많은 그 과학자들이 지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와 비슷한 생명체를 찾는 그런 노력으로 지금 현재 과학의 연구가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게 그 경계의 문제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요. 이게 조금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 공간이 이제 유한하다고 하면, 유한하다고 할 때 어떤 더 큰 공간 안에 들어있는 공간으로 생각하기가 쉽고, 그렇다 보면 그 우주 밖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그 수학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 밖이라는 곳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공간은 존재하는 전부예요. 그래서 밖이 아예 없는 것이죠. 정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우리가 138억 년 전을 보면
그때부터 시간이 이제 카운트가 돼서 138억 년이 흐른 것인데 그럼 138억 년 전 빅뱅 이전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138억 년 전이 없는 것이죠. 138억 년이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시점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확 바꿔서 빅뱅 이전의 공간 혹은 빅뱅 우주론에서 다루는 그 공간 밖에 어떤 그 다른 차원의 공간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우리가 물론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다중 우주론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접근일 텐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우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우주를 전체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과학적인 탐구가 굉장히 어렵고 관측적인 어떤 증거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우리 우주 밖의 세계를 인정할 것이냐는 이제 굉장히 좀 그 어떤 철학적인 그 어떤 그 갈림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론 물리학자들이 우리 우주 밖에 대한 이제 연구들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떤 그 경험적인 증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 약간 소설 같은 얘기로 여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 답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고 아마 한 가지 더 하신 것 같은데 질문이 마지막 부분에 네네. 그 에너지 부분은 그 사실은 우주는 이제 점점 팽창한다라고 하는 운명이 결정되었다면 결국에는 우주의 그 총 그 에너지 그 밀도는 이제 그 결정되어 있습니다. 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공간이 늘어날수록 결국에는 그 새로운 별들이 만들어지거나 어떤 그 핵융합 반응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들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원소들은 총 질량은 그대로 남아 있겠지만 빛을 내고 에너지를 낼 만한 어떤 그런 그 조건들이 성립하지 않아서 결국엔 우주의 온도는 이제 점점 이제 식어가고 에너지를 내는 빛을 내는 소스가 없는 아주 깜깜한 암흑의 우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암흑 물질이나 다크 에너지 같은 거에서 뭔가 좀 이제 새롭게 나온다 그러면 그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 현재 우리 그 물리학의 지식으로는 우주의 그 앞으로 미래에는 점점 우주가 팽창하면서 빛을 내는 소스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아주 암흑의 우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피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지식 내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빅뱅 자체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뭐 에너지 보존이라는 게 다. 자, 생명에 대해서 잠깐 하실 말씀 있다 그래서. 예, 사실 그게 송호근 교수님 질문 저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왜 외계 어디에 뭐 다른 은하에라도 물이 있는 곳에서 생명이 출현할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에는 생명과학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생식을 하는 즉 세포에서 세포가 탄생하는 거를 생명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바이러스처럼 DNA나 RNA는 있으나 즉 유전 정보는 있으나 자신이 자신을 복제해내지 못하는 것, 생식을 하지 못하는 걸 이제 생명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포설이라고 해가지고 셀 티어리라고 해서 세포에서 세포가 탄생하는 걸 생물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때 그 세포의 모든 화학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세포가 세포를 탄생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 반응에 그 필요한 것이 물이었어요. 지금 지구상에서의 생명체에서는. 그래서 송호근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생물학적으로 답을 한다면 물 말고 다른 매터가 있어서 그게 그런 반응을 가능하게 하고 지금은 이제 DNA나 RNA가 유전자거든요. 그래서 DNA가 DNA를 또 복제를 하게 되는 그런 건데 그런 물질이 그 반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매터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물질에는 없어서 물을 이제 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상당히 재미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생각을 하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세포가 세포를 낳으면 생물이라는 규정인 거죠. 그래서 송호근 교수님 같으신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면 야 이게 어렵긴 하다. 근데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 세포가 세포를 낳아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그 뒤에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예, 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하는 이상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문과를 학생 때 문과 공부를 했는데 과학적인 어떤 그런 상식이나 지식을 좀 알고 싶어서 오늘 와서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아까 보통 물질 우리 그냥 그 은하가 이제 계속 팽창해 나가면서 그 간격은 좁아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제 암흑 물질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는 결국 이제 머징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하나의 거대 뭐 암흑 물질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은하라고 해야 될지 그걸로 가신다고 제가 문과생으로서는 좀 이렇게 똑같은 현상을 반대적으로 그러니까 반대의 어떤 이론으로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사이에는 어떤 그런 연관관계 또는 어떤 그런 반대 작용을 하는 그런 어떤 이론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좋습니다. 네, 그 아마 그 우리 카오스 강연 중에 그 어떤 물질의 기원 그 강의가 있어서 아마 그때 조금 그 내용을 다루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주에 존재하는 그 모든 물질은 모든 원소들은 그 우주의 그 초기에 아주 초기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다 만들어졌고 암흑 물질도 만들어졌고 보통 물질들도 이제 대부분 만들어졌죠. 그 이후로 생성되는 것은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더 이제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초기에는 그 수소와 힐륨이 이제 그 비율이 3대 1로 결정이 돼서 이제 결정이 났는데 힐륨보다 더 이제 무거운 물질은 없었다가 별의 내부에서 힐륨이 이제 그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뭉쳐지면서 탄소가 만들어지고 탄소보다 이제 무거운 물질들이 이제 하나씩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암흑 물질하고 보통 물질의 차이는 암흑 물질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 서로 상호작용을 거의 안 한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보통 물질은 이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주 초기에는 이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이 골고루 퍼져 있을 텐데 암흑 물질 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한 90%는 암흑 물질이고 10%는 보통 물질이 퍼져 있을 텐데 암흑 물질은 상호작용을 안 하지만 보통 물질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열을 내고 복사파를 내고 그러니까 빛을 내면서 그러면서 에너지를 잃어버려서 중심으로 뭉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암흑 물질 덩어리가 하나 있으면 암흑 물질 덩어리 그 중심 부분에 보통 물질이 뭉쳐지면서 별을 만들고 은하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에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암흑 물질들이 합쳐지면서 더 큰 그 암흑 물질 덩어리가 되는 과정에 중심에 있던 보통 물질들도 또 서로 합쳐지면서 은하의 합병들이 일어나고 암흑 물질 덩어리의 중심 부분에 더 큰 은하로 그렇게 점점 성장하면서 진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간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저 뒤에 학생이 하시고 그다음에 유 선생님 하시고 이렇게 하고 아마 시간이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질문 예.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김세민이라고 합니다. 우선 좋은 강의 되게 굉장히 감사하고요. 제가 강의를 제대로 이해를 했을지 확신은 없지만 일단 강의 과정 중에서 생긴 질문을 몇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중력 렌즈 부분에서 상당히 흥미가 있었는데요. 중력 렌즈라는 효과가 그 별에서 나온 빛이 그 암흑 물질이 있는 중력 부분에서 휘어져 가지고 약간 둥그스름한 모양으로 우리 눈에 관측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블랙홀에서도 역시 빛이 왜곡이 일어나면서 근처에 있는 은하들이 약간 휘어진 모양으로 같이 보인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그 암흑 물질인지 블랙홀인지 이걸 구별이 어떻게 가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그 맨 처음에 질문한 학생의 파생돼서 나온 질문인데요. 이게 은하가 항상 구깃구깃하게 이렇게 구겨져 있지는 않다고는 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항상 언제나 매끈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암흑 물질이 모여져 있는 부분이 일단 질량도 가지고 있고 중력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암흑 물질이 모여져 있는 부분만큼은 약간 팽창 속도가 살짝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쪽이 많은 그러니까 중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공간 개념에서는 뭔가 좀 다르게 적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팽창 속도를 늦춘다면 어떻게 될까도 생각을 해보았고 마지막으로
암흑물질이 밀집되어 있지 않는 장소를 아까 보이드라고 하셨나요? 그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보기에는 아까 암흑도 없는 그 무의 세계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거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세계의 우주가 그 너머를 볼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어떤 보이드 한가운데 아주 작게 뭉쳐져 있는 암흑물질의 덩어리여가지고 큰 배경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그 기운은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훌륭한 질문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맞아요, 혹시? 좀 저희 학교로 와서 계속 같이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블랙홀과 암흑물질이 동일하게 중력작용을 통해서 렌즈 현상을 일으킬 텐데 두 개가 구별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중력 렌즈를 통해서 측정하는 양은 얼마만큼의 중력장이 필요한지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블랙홀인지 암흑물질인지 아니면 암흑물질이 아닌 백색 외성과 같이 이렇게 빛을 내지는 않지만 그 질량을 많이 갖고 있는 물질을 구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암흑물질의 경우에는 그 은하단처럼 굉장히 넓은 공간 안에 수백만 광년 이상 되는 그 공간 안에 분포되어 있고, 블랙홀의 크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블랙홀은 이제 한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블랙홀이 중력을 내는 크기는 거대 블랙홀이라고 하더라도 수십 광년, 100광년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블랙홀이 일으키는 현상과 은하단에서 암흑물질이 일으키는 그 현상이 중력 렌즈를 기하학으로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할 때 굉장히 다르게 효과를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충분히 두 개를 구별해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답을 하고 싶고요. 그러나 사실은 그 블랙홀의 경우에는 렌즈를 일으키는 현상이 굉장히 확률이 낮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블랙홀은 굉장히 크기가 이제 작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관측자와 블랙홀 렌즈와 그 블랙홀 렌즈 뒤에 있는 그 빛을 내는 소스가 거의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블랙홀의 렌즈 현상은 이제 거의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은하들의 이제 분포가 이제 좀 매끄럽지 않고 암흑물질이 많은 곳에서는 우주 팽창이 조금 이제 느려지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주 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좀 거시적인 세계고, 은하가 1000억 개 정도의 그 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은하가 하나가 가진 그 중력은 우주 전체의 그 어떤 그 팽창을 영향을 주기에는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압력이 우주 전체를 그 큰 스케일에서는 밀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작은 하나하나 스케일에서는 그 중력이 작용을 하지만 그러나 그 우주 전체의 공간이 늘어나는 것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보이드 문제는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하셨는데, 은하들이 발견되지 않은 아주 캄캄하게 보이는 그 보이드 안에도 암흑물질 덩어리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예요. 저도 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암흑물질이 그 안에 있다면 보이지는 않겠지만 중력 효과는 분명히 일으키겠죠. 그래서 아마 그 보이드 관련해서 보이드 근처에서 어떤 그 렌즈 현상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은하들의 역학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보이드가 얼마나 크냐에 관련될 텐데, 아마 조금 황당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하면서 제가 바로 답을 하기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답을 다 했나요?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됐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질문하는 거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천문학을 전공하시면 천문 물리학이죠, 요새는 거의 물리학하고 가까이 됐으니까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정환 선생님 요새 사회학과 하신 분이 과학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유정환 선생님도 사회학과 하신 분인데 질문 하시죠. 말씀 주신 대로 저는 송옥은 교수님의 사회학과 후배이고요. 그리고 저는 세 문제 다 틀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우주의 시간에 비하면 뭐 인간의 시간이라는 게 순간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수십 년간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금방 들은 강의에 대해서 세 질문에 대해서 다 오라고 답하면서 틀려보니까 참 암울한 그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제가 제 틀린 부분을 꼭 그렇게 증명하기 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 우주에 대한 글에서 우주나 뭐 여러 가지의 이런 아주 미세한 물자부터 큰 어떤 우주에 이르기까지 크기가 거리다라고 읽은 적이 있어요. 크기가 거리다.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어떤 하나의 원자 안에서도 그 핵과 전자 간의 거리가 그것의 크기가 되고 은하도 그 은하의 어떤 것이 그 크다는 것은 그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먼 것을 그것이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은하가 커진다라는 거에 오라고 답했던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한번 답을 해주실까 그게 궁금하고요. 다른 하나는 그 우주 배경 복사 부분에서 그 잡음을 계속해서 듣다가 제가 그 부분은 강의를 제가 놓친 것 같기도 한데 그 전자파를 내는 거 그것이 결국은 그 잡음으로 들리는 건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윤호명 소설가가 쓰신 소설에는 모든 별들은 음악 소리를 낸다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고 뭐 문학의 언어로 말할 때는 그러니까 모든 별들은 커다란 굉음을 내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가 고요하게 들린다, 고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물리학의 언어에서 그런 그 별들의 어떤 소리라는 게 결국은 그 전자파를 내는 소리가 별들의 소리가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 상당히 재밌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용어로는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것을 빛이라고 하지만 물리학적으로는 그 전자기파라고 해서 그 광자가 그 다양한 주파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빨주노초 파란보의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자외선, X선, 감마선까지 갈 수도 있고 주파수가 길어지면 적외선, 뭐 밀리미터파, 마이크로파, 뭐 전파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그 주파수만 다를 뿐이지 같은 빛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인데요. 우주 배경 복사의 경우에는 그 빛과 물질이 분리되었을 때 우주의 온도가 한 3000도 정도가 됩니다. 켈빈으로 절대 온도로. 그래서 3000도에 해당하는 그 빨간색의 가시광선이 나왔을 텐데 그것이 그 138억 년을 거치면서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1000배 정도 주파수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측되는 거는 가시광선이 아니라 그 마이크로파로 관측이 되는 것이고 그 펜지아스하고 윌슨이 했던 연구들은 그 전파 망원경, 마이크로파를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전파 망원경, 그 주파수대의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다가 마침 그 마이크로파 잡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우주에 존재하는 아주 다채로운 모든 현상 하나하나가 빛을 내고 있다 그러면 그 빛을 이제 주파수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주파수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어떤 그 음파의 주파수로 변환시켜서 1대1로 그 소리로 이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블랙홀이 이제 충돌할 때 내는 어떤 그 빛을 가지고 이제 주파수로 바꿔서 이제 소리로 들려지기도 하고 중력파를 음파로 바꿔서 이렇게 소리로 들려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 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그 우주의 모든 대상들이 다 어떤 의미에서 노래하고 있다. 다만 우리 인간이 그 노래들을 이제 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지 않고 이제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시적으로 비유해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지막 질문. 네. 네, 고려대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김다혁이라고 합니다. 저도 문과생이라 지식이 얕지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를 요청하게 됐는데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뒤에서 훌륭하게 질문을 여러 개 해주셨던 중학생분의 질문이랑 좀 유사한 질문인데요. 다크매터가 그 상당한 양의 중력을 가지고 있고 은하의 회전 속도가 끝으로 가서도 변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큰 중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다크매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중력이 얼마 정도 어느 양이 얼마의 중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내진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회전 속도로 의해 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의 그 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유추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중력을 가지고도 이 압력이 우주가 팽창하는 압력이 중력에 비해서 확실히 커가지고 더 그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압력이 중력을
중력이 압력을 이기지 못해 우주가 차가운 우주로 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다크매터 압력까지 계산을 다 했는데도 압력이 훨씬 크다면 그럼 과연 이 압력이라는 에너지가 도대체 어떻게 돼서 나오게 된 에너지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뭐 빅뱅으로 시작한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건 너무 좀 두루뭉술하게 그냥 빅뱅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빅뱅인가 보구나라고 넘어가기엔 너무 좀 궁금성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라서 과연 이 에너지가 도대체 무슨 에너지이길래 그 중력까지 다 눌러버리고 계속 팽창을 이렇게 가게 되는 에너지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그 암흑 물질의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정확하게 그 중력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하의 회전 속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질량이 얼마인지를 측정할 수가 있고 우주 전체의 암흑 물질이 약 30% 정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정량적으로 측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력을 통해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 양이 다크 에너지는 70%고 암흑 물질은 뭐 이제 30% 25%가 되기 때문에 암흑 물질이 암흑 에너지에 비해서 훨씬 더 약한 힘이라는 것은 이제 이미 이제 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암흑 에너지가 뭐냐, 다크 에너지가 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이 질문이 또 상당히 저희 천문학자들, 전체 물리학하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우주가 지금 이제 그 팽창하는 속도가 느려지지 않고 가속으로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이유는 우주를 팽창하게 하는 압력이 중력보다 훨씬 더 우월하게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그 게임에서 이제 완전히 득세를 했기 때문에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암흑 에너지가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은 21세기 천문학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러 진공 에너지, 어떤 우주가 팽창하면서 그 진공 상태에 있는 그 공간 자체의 에너지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양자역학적으로 처음에 빅뱅이 생겼을 때 양자역학적으로 나왔던 어떤 어떤 공간의 어떤 에너지로 이제 보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뭐 몇십 년 혹은 뭐 100년이 지나야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거를 아마 확실하게 대답하시면 노벨상을 받으실 겁니다. 지금 다 아직은 잘 모르는 일인 것 같고요. 오늘 참 여러 가지 아직도 또 질문이 이제 많으실 텐데 저희들이 인터넷 중계를 하는 관계로 시간을 정확히 맞춰야 돼서 여기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좋은 질문도 많이 나왔고 특히 자연과학 하지 않으신 분들이 또 훨씬 더 창의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오늘 이 강의는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가 1915년이 마침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이 나온 지 딱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가 살아온 유구한 역사 중에서 100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거를 알게 된 거는 상당히 좀 놀라운 일이거든요. 앞으로 100년 어떻게 다크 에너지가 뭔지도 알게 될 거고 굉장히 여러 가지 밝혀질 텐데 얼마나 더 우리가 이 인류가 그러니까 우주와 인간에 대해서 알게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기도 큽니다. 우리 카오스 강의는 다음 주일에는 광주과학기술원의 김희준 교수께서 물질의 기원이라는 토픽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주가 어떻게 생긴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생명체는 탄소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탄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별하고 우주하고 뭐 이런 거 관계가 되는 거라서 우리 인간의 몸의 기본이 되는 원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 거를 다음 주에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주 강의를 더 기다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강연을 원래 사실 작년에 학교에서 물질 기원에 대해서 한번 교과서에서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배울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고 살짝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나름 저는 과학 좋아하는 애라서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대중 강의와 차별화된 강의라고 생각되고요. 특히나 연령층이
어린 그 중학생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의 그 질문하는 내용과 태도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 앞으로의 그 우리나라의 그 우주과학이란 자연과학 분야에 상당히 밝은 청신호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상 깊게 생각합니다.